요 컨택트에서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다가 신호를 받지 않습니까? 이 외계인의 신호가 어디서 오죠? 베가에서 옵니다. 베가. 그러니까 베가를 별을 돌고 있는 어떠한 외계 행성에서 이게 온다. 칼 세이건은 베가에 외계 행성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별인데 야, 그 큰 별 주위에 당연히 외계 행성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요 컨택트를 쓰신 거죠. 그런데 요거를 있는지 없는지 제임스 웹이 관측을 했습니다. 간만에 시선을 확 끄는 이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JWST가 관측한 왼쪽에 있는 게 IC2163,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NGC2207이라고 합니다. 요게 은하가 두 개가 충돌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은하가 충돌을 하는 거는 우주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큰 계절의 방향에 있고요. 지구로부터 한 1억 2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1월 초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IC2163이 더 작고 조밀하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NGC2207 같은 경우에 더 크고 요 나선팔이 시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번에 중적외선으로만 관측을 했어요. 이게 진짜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사진이에요. 요게 보면은 가스 분포거든요. 중적외선 이미지로는 차가운 먼지들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이 먼지들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었고 중심부의 활동성 은하액이 블랙홀이 활발하게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선팔을 따라서 이렇게 분홍색 점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분홍색 점들이 뭐냐면은 바로 별이 태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나선팔에 듬성듬성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구멍이 있고 여기도 구멍이 있고 여기 보면은 구멍들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 지역들에서 초신성이 폭발을 하면서 초신성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멍들이 난 거예요. 초신성이 밀어낸 것들이에요. 요 지역에 엄청나게 대규모 별 형성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인한 나선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구멍들은 그냥 계속 구멍으로 남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가스들이 다시 한번 밀려 들어오면서 나선팔을 재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이미지, 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요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이미지고요. 요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이미지입니다. 요거 두 개를 싹 이렇게 합쳤죠. 합쳤더니 요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충돌 초기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선팔의 모양이 거의 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싹 서로가 지나갔고 다시 한번 지나가다가 가스들이 이제 퍼지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합쳐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수십억 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멍들이 다 초신성이 만들 공간.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 초신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요 정도가 하나의 초신성으로 만들어졌을 작은 구멍이고요.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인데 요 영화와 연관이 돼 있어요. 다음 관측이. 요 컨택트에서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다가 신호를 받지 않습니까? 이 외계인의 신호가 어디서 오죠? 베가에서 옵니다. 베가. 그러니까 베가를 별을 돌고 있는 어떠한 외계 행성에서 이게 온다. 이 영화의 작가가 누구죠? 칼 세이건이죠. 칼 세이건은 베가에 외계 행성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가정을 했죠. 베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름철에 가장 밝게 보이는 별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에요. 엄청나게 큰 별인데 야, 그 큰 별 주위에 당연히 외계 행성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요 컨택트를 쓰신 거죠. 그런데 요거를 있는지 없는지 제임스 웹이 관측을 했습니다. 가운데가 베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그래프로 이렇게 가운데를 싹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먼지들이 보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너 디스크라고 해서 요 안쪽 디스크가 있고 중간에 비어있는 틈이 있습니다. 요 그림자 같은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일로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임스 웹 중적외선 관측 장비, 여기 보면 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먼지 같은 거를 관측을 할 때는 중적외선 관측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안쪽 디스크에서 요 바깥쪽 헤일로까지 매우 부드럽게 아주 대칭적인, 우리로 치자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르트 그룹 요런 것들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었어요. 요 안에 내부 구조가 잘 안 보이죠? 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여기에 작은 갭을 발견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망원경 모두 베가 별 주변에서 아주 대형 행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20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목성보다 크거나 목성 정도의 외계 행성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뭔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측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베가를 관측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먼지, 요게 지금 거의 모래알 입자 정도의 사이즈까지 다 관측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게 다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디스크가 이렇게 너무 부드럽고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자체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해봤더니 예상 외로 너무 부드럽고 완벽하게 대칭이다라는 점이 너무 눈에 띈 거죠. 이게 보통 다른 별에 이런 원시 행성 원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는 너무 달라요. 이 꽤 큰 별이 작은 입자를 더 빠르게 밀어내기 때문에 이제 분포도는 달라져요. 근데 태양풍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뭐 이쪽에 조금 더 밀어내고 저쪽에는 조금 약하게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대칭적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불규칙한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대칭이에요. 그래서 베가도 되게 어린 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베가와 비슷한 나이와 질량을 가진 포마라우트라는 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별의 디스크 구조가 매우 다르다는 점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계 행성이 관측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대칭적일 수도 있다고?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놀란 거죠. 천문학자들이 너무 놀라서 앞으로 이 JWST를 사용을 해서 훨씬 더 관측 능력을 키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비 관측 단계였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측을 해서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성능과 이론상으로는 토성보다 작은 질량의 행성을 탐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진짜로 외계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도 없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에서 기존에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성 형성 모델들이 있거든요. 행성이 어떻게 생기는 모델들을 재검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겼어야 되는데 없다? 이렇게나 물질들이 많은데 왜 없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베가하고 아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별들을 관측을 또 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별에 외계 행성이 정말 없나? 안 생기는 건가? 아니면 물질 분포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존재를 하는 건가? 이런 베가와 같은 시스템의 보편성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없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제임스 웹 관측 결과가 나왔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별이 이렇게 많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솜브레로 은하입니다. 요거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하니까 중심부만 밝게 빛나고 솜브레로가 뭔지 아세요? 솜브레로가 그 멕시코 사람들이 쓰는 그 모자 있거든요. 그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솜브레로.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이제 솜브레로 은하.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솜브레로 은하는 이 모습입니다.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가운데 이렇게 헤일로 부분이 되게 밝게 빛나는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중적외선 관측기기를 사용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허블 우주망원경 보면 이 안에 내부 구조가 가려져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모습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었어요. 전체적으로 되게 부드럽고 평평한 내부 원반 구조가 관측이 됐고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에 매우 복잡하고 덩어리진 부분들이 이렇게 관측이 됐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는 그 모자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관측한 걸 보니까 완전 양궁관역으로 보여요. 이런 데 보면은 젊은 별이 태어나는 지역을 발견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정도 사이즈인데 별 형성 지역이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측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은하에서 별이 태어나는 그거보다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생기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막 별이 엄청나게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그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이 됐을 때는 이렇게 밝았잖아요. 근데 중심부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별이 새로 태어나는 게 그닥 활발하지는 않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었냐면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관측이죠. 그래서 먼지를 투과를 해서 관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은하의 숨겨진 구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허블 우주망원경하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이미지고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가시광선 영역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아마 저렇게 볼 거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중적외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주로 중적외선으로 볼 때는 가스의 영역, 그 다음에 별이 탄생하는 영역,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맨 처음 이미지를 공개를 했을 때 용골자리 성운, 거기 보면 별 탄생 영역이거든요. 그 별 탄생 영역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별 탄생 영역이 활발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미지는 허블 우주망원경대로 낭만이 있어요. 그 다음 자를 보면은 요거는 맥스 J1423이라고 하는 거대한 은하단인데, 이 은하단에서 아주 신기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38억 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거대한 은하단입니다. 중력으로 전부 여기 있는 은하단들이 서로 묶여 있는 아주 거대한 은하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중심부에 매우 밝고 큰 타원 은하가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강한 중력 렌즈 현상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뒤쪽에 있는 은하들을 이미지를 왜곡하고 길게 늘어뜨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조금씩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길게 늘어져 있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중력 렌즈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본 거예요. 요게 뭔가 파이어플라이 스파클 갤럭시라고 하는 요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어플라이가 뭔지 아시죠? 반딧불이 반짝이는 은하다. 이 넓은 영역을 천문학자들은 확대를 해서 보는 거예요. 파이어플라이 스파클 갤럭시는 이것도 중력 렌즈 현상으로 발견된 엄청나게 오래된 은하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빅뱅 후에 6억 년 정도. 언제부턴가 궁금했는데 빛 속도가 1억 년이고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50억 광년밖에 우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어떤 물질도 빛의 속도를 능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그 빛의 속도는 물질입니다. 공간 자체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팽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영역이 우주 자체의 크기는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래서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그러고, 관측 가능한 우주는 거의 1000억 광년이 돼요. 공간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크게 멀어지는 거는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파이어플라이 갤럭시를 딱 해봤더니 이 빅뱅 후에 약 6억 년 정도 때 형성된 은하로 적색 편의가 엄청나게 커요. 중력 렌즈랑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다 계산을 해서 넣어봤더니 태양 질량이 한 1천만 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파이어플라이 스파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은하 치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기는 해요. 여기 딱 보시면은 최소 10개 이상의 뚜렷한 성단들이 보여요. 그리고 각각 이 성단들의 색깔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형성된 지점이 다 다르다. 그리고 중력 렌즈 효과로 이렇게 길게 호 모양으로 관측이 됐는데, 여기에 나온 성단들이 약간 반딧불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파이어플라이 스파클 갤럭시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아니면은 대마젤란 성운이라든지 소마젤란 성운이라든지 우리 은하의 동반 은하들이 있잖아요. 그 동반 은하들이 요렇게 있습니다. 하나가 6,500광년, 하나는 42,0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은하의 초기 은하수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계속 관측을 하면은 우리 은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지, 우리 은하의 진화 과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요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위쪽에 크게 별 2개가 있고 아래쪽에 여러 개의 다른 색깔의 별 클러스터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길쭉한 모양의 비정형의 은하일 것이다. 그리고 그 위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울프라의 140이라는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보통 한 20배 정도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큰 항성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수십만 배에서 100만 배에 이르는 아주 엄청나게 높은 광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크다. 이 말은 뭐죠? 수명이 짧죠. 그만큼 빠르게 진화를 합니다. 이 불프라의 별 같은 경우에는 산소선, 탄소선, 그다음에 질소선, 이런 방출선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초신성을 통해서 뻗어나가지만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주 전체 공간에 공급을 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 이렇게 셀 수 있죠. 여기에서 17개가 확인이 됩니다.
요 껍질 자체가 반원형 구조예요. 그래서 3차원으로 되면은 이렇게 구형 껍질이겠죠. 제가 예전에 요거 이미지 처음 나왔을 때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관측을 한 거예요. 이거 2022년 7월 1년이 조금 지났죠. 2023년 9월에 했더니 움직인 게 보이죠. 움직였으면 뭐예요?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그 확장 속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초속 약 2600km 1초에 2600km를 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빛의 속도의 약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확장 속도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 거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한 층을 만드는데 얼마가 걸렸겠네? 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 층에서 요 층 생기는 게 8년이더라. 요 한 껍질에서 다음 껍질까지 가는데 8년이 걸리더라. 요 바깥쪽이 가장 오래된 거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오래된 관측 가능한 껍질은 약 130년에서 140년 사이에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요만큼의 거리는 130년치의 관측 결과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모양 자체도 완전히 대칭은 아니잖아요. 균일하지 않은 분포도 관찰이 됐고 심지어 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일부 먼지들은 뭉쳐서 태양계 크기의 구름도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요 하나하나의 먼지 입자의 크기를 계산을 해봤더니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0분의 1 정도다. 먼지가 엄청나게 작다. 먼지 스케일은 어떻게 계산했대? 야, 이게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천문학자들이 별의별 걸 다 알아냅니다. 이분들이 괜히 졸업하고 월가를 가는 게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이미지 사진에서 별의별 걸 다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천문학자들이 졸업을 하면 월가로 진짜 많이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데이터 분석의 신들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심부에서 산소도 나오고 탄소도 나오고 질소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큰 유기물들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탄소예요. 그래서 우주에 탄소가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탄소 물질들이 뻗어나가는구나. 은하계 내의 탄소 순환의 그 과정을 관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행성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는데 필요한 탄소 기원 연구에 중요한 자료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WR별은 별의 말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별의 말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뭐 그닥 감흥은 없지만 요즘 제임스 웹 연구 결과가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감흥은 없는데 뭔가 영구적으로 되게 가치가 있는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우리가 리틀 레드 닷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LRD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빅뱅 후에 약 6억 년에서 여기 보면은 요 G 나오는데 우주론적 덕색 이동 값이라고 그래서 요게 값이 변환을 해보면은 빅뱅 이후에 약 6억 년에서 16억 년 사이에 초기 우주에 생겨난 은하들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작아요. 이 크기를 재보면은 우리 은하의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리틀 레드 닷입니다. 현재까지 340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적외선으로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고 자외선으로 관측을 하면은 푸른색으로 보이고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이제 붉은색을 보이는데 요 은하 내에서도 가스를 관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웹이 가스를 관측을 해봤더니 시속 약 3000km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가스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340여 개 관측을 했는데 이 중에서 70에서 80% 애들이 이 중심부에 얘네 사이즈 대비 너무 과도하게 큰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나이 분포를 보니까 6억 년경에 되게 많이 출현을 해요. 그런데 15억 년 이후에 아예 없어져 버려. 거의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여기서 또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초기 우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은하하고 초대질량 블랙홀의 아주 초기 형성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단서를 주지 않을까. 우리 은하들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들이 뭐 지금의 시대에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우주 초기의 은하들의 중심에서도 이런 블랙홀들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있었다는 거고, 심지어는 은하 크기에 비해서도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활동성 은하 핵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블랙홀인데 이런 것들의 활동과 은하 성장 간의 관계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JWST 말고도 이런 블랙홀 관측하는 데는 전파 관측이 또 짱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파 망원경 중에 하나인 알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JWST와 알마 등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모델로서는 이 LRD 작은 빨간 점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초기 은하 모델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진화를 하는 그 모델을 또 이런 관측들을 통해서 이런 특징들을 찾아내 가지고 개발을 해야겠죠. 얘네들이 왜 6억 년에서 15억 년까지만 존재를 했는지, 왜 15억 년 이후에는 없어졌는지, 그럼 그때 은하 형성의 메커니즘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요거 이미지 하나 보여드린 적 있어요. 요게 카시오페이아 A 자리라고 하는 요게 초신성 폭발이거든요. 요 부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한 거고, 요 전체 배경은 뭐냐면은 스피처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제가 박사할 때 최고의 적외선 망원경, 그런데 이게 전천이 아니어서 제가 관측하는 영역에는 얘가 없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해상도가 안 좋은 와이즈 망원경이라는 걸로 관측을 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진짜 와 엄청 잘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라가고 나서 개안을 해버렸죠. 오늘 할 내용은 초신성 폭발 후에 흘러간 잔해들인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관측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기 주변의 이쪽 영역을 3주 간격으로 3회를 촬영을 합니다. 이 초신성 폭발이 한 350년 전에 폭발을 했거든요. 이때 이제 폭발을 하니까 엄청나게 강한 X선들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자외선들도 이렇게 막 나갈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그런 X선 자외선을 받으니까 이 가스들이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가열이 되겠죠. 가열된 성간 물질들이 적외선을 다시 방출해요.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열받은 것들이 이렇게 다 나오죠. 이런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열된 성간 물질이 이렇게 적외선을 방출을 하는 현상을 우리가 열적 빛 메아리, 그래서 이거를 관측을 했더니 완전히 하나하나 실오라기처럼 이렇게 매듭 구조들을 다 이렇게 관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얇은 층이에요. 섬유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구조 한 층 단위가 보통 평균적으로 400 AU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한 400배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구조예요. 우리 아까 1년 단위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3번의 관측을 통해서 요 빛 메아리들의 3차원 구조와 진화 과정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모양들이 약간 결이가 있잖아요. 철가루 같은 거 위에다 올려놓고 자석 밑에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자기장 모양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요 성간 물질의 구조들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세밀한 구조들은 이전에 한 번도 관측이 되지 않았어요. 제임스 웹이기 때문에 관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초신성 같은 아주 강한 방사선이 우주 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아마 이걸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조금 더 많은 연구들이 나오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몸속을 보기 위해서 CT 촬영을 하듯이 천문학자들은 이 빛 메아리를 통해서 우주 공간의 3D 구조를 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먼지의 움직임이라든지 빛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변화라든지 숨어있던 구조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은하인데요.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신화 속에 불사조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은하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은하가 레오피인데요. 이 레오피가 어떤 은하냐? 우리 은하보다 작은 은하예요. 엄청나게 작은 은하. 이 은하는 지구에서 한 53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은하가 우리 우주의 약간 타임캡슐 같은 게 뭐냐면은, 은하가 순수하게 수소하고 헬륨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금속성의 약 3%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수소하고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다른 큰 은하들로부터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15,000개의 별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은하입니다. 이 은하가 왜 중요하냐? 우주 초기에는 열심히 별을 만들면서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지 별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고 25억 년 동안 동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깨어나서 새로운 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작은 은하들을 별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그 재료가 떨어지면 별 만들기를 멈추거든요. 그리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신기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이 레오피라고 하는 은하는 마치 우주의 화석 같아가지고 우주가 탄생한 직후의 은하가 어땠는지를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은하가 어떻게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지, 왜 어떤 은하는 별이 탄생하는 거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진들은 이 레오피 같은 은하를 4개를 더 찾아서 연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요거는 연구 결과가 조금 더 나오면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6개월 동안 안 했더니 6개월 만에 여러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상의 우주 속으로의 항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